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 지도자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 오늘 시간에는 변화 관리를 정리해 왔습니다. 자, 1번 레빈의 변화 과정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세력을 추가하거나 세력의 방향을 바꾸거나 세력의 크기를 바꿈으로써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방법들은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거나 저항 세력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둘 다를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변화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력을 분석하고 변화를 위한 3단계의 과정, 해동, 이동과 변화, 재동결 단계가 3단계입니다. 자, 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의 방향으로 균형의 추를 이동시킨다. 피동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적 의식으로부터 긍정적 의식을 갖게 되고 목표가 더욱 구체화되며 기존의 사회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재편성되고 변화 동기가 점차 내면화되어 변화지향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므로 조직 변화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번 레빈은 힘의 장 모형에서 관리자는 실제적 상황에서 궁극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원한다. 3번 기술적 변화는 의미의 변화를 포함하고 수능적 변화는 목적의 변화를 포함한다. 4번 계획되지 않은 변화는 관리상 중요하고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다. 5번 계획된 변화는 간호관리자의 변화 촉진자로서의 활동이 포함되고 심사숙고 과정이 요구된다. 자, 6번 레빈의 조직 변화의 과정 3단계는 해빙기 또는 해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임기 또는 이동 변화기, 마지막 단계는 재결빙기 또는 재동결 단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해빙기 또는 해동기. 자, 해빙기와 해동기는요, 조직에게 변화의 필요를 인식시키기 위해 개인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을 재편성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조직 내의 현재 상태와 조직이 바라는 미래 상태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시기가 해빙기입니다. 세 번째, 얼음이 녹아 풀리듯이 태도나 감정이 차차 누그러지는 과정. 네 번째, 변화의 필요성과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단계가 해빙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움직임기 또는 이동과 변화기라고 합니다. 자, 변화를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선택된 대안을 실천해 나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에 동일시와 내면화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움직임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재결빙기 또는 재동결기. 자, 재결빙기에는요, 변화가 조직에 정착되고 지속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변화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재결빙이 필요합니다. 자, 강력한 재결빙에는 연속적인 강화나 보상, 체계적인 계획 등이 재동결 방법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가 정착되도록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와 안정으로써 지지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0번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것은 변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두 번째, 변화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감정적인 피드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조직 구성원들은 변화에 익숙하다. 네 번째, 변화는 항상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변화는 이성적으로 관측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수용한다. 일곱 번째, 변화 과정에서 경영관리 간부층의 행동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아홉 번째, 변화에 적응 못하고 조직을 떠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들이다. 열 번째, 조직 구성원들은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11번째, 변화는 강한 리더십만 있으면 된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는 참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 겁니다. 잘못된 인식이다. 11번, 변화에 대한 저항은 현 상태에서 이미 확보한 이익, 실패한 두려움, 지위 또는 수입의 손실, 오해, 변화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황을 향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등에 따라 예상된다.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2번, 개인 수준에서의 저항. 첫 번째, 개인 수준에서의 저항은 인지적 편차, 선택적 지각, 고용 안정에 대한 위협감, 지위 손실에 대한 위협감, 무관심한 태도와 안일감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개인 수준에서의 저항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지적인 편차, 인지적 편차. 개인적인 관리자의 상황 지각이나 상황의 원인을 해석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인지적 편차로 인해 환경 변화에 대한 지각이 매우 달라지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선택적 지각. 사람들은 조직에 존재하던 관점과 일치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직 내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조직 구성원들은 자기 부서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변화로 인한 자기들의 혜택이 줄어들 때에는 더 큰 저항을 한다는 것이 선택적 지각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용 안정에 대한 위협감. 구성원들은 그들의 직장을 위협한다고 느낄 때 변화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관계없이 고용 안전을 위협하는 변화에 맹목적으로 강하게 저항한다. 자, 네 번째, 지위 손실에 대한 위협감도 느끼죠. 고용 안정은 위협되지 않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구조나 직무 내용, 그리고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안정된 지위나 대우 또는 확립된 위치에 손실이 예측되는 경우 이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무관심한 태도와 안일감. 권한의 집권화와 업무 체제의 관료화는 구성원들을 소외시키고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혁이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든다. 관료 조직의 경직된 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적의식을 잃게 하고 어떠한 계획에도 저항하는 역기능적 행동을 조성한다. 13번, 병원의 간호사들이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하며 계약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수준에서의 저항은 고용 안정에 대한 위협감이라 볼 수 있다. 14번, 앞에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저항을 받고 14번은 집단 수준에서의 저항. 집단 수준에서의 저항에는 집단 규범,
집단 응집력, 집단 사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집단 규범. 동일 집단 속에서 역할이나 과업 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때 집단 규범이나 비공식 기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단 구성원은 전체 집단 규범으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는다. 자, 두 번째는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은 집단 성과를 좌우한다. 집단 응집력이 높을수록 집단 협력이나 집단 성과가 촉진된다. 반면 지나친 집단 응집력은 성과를 낮추기도 하는데 변화와 적응에 대하여 집단이 나설 기회를 원초적으로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집단 사고. 집단 사고의 형태로 저항이 나타나는데, 집단 사고란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개인들은 만장일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보를 없애면서까지 동조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 사고가 진행 중이라면 집단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아마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15번. 조직 수준에서의 저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 수준에서의 저항은 첫 번째는 조직 구조, 두 번째는 조직 문화이다. 자, 조직 구조는 완전하게 자리 잡은 조직 구조는 이미 개인과 팀에게 안정적 행동 양식을 제시해 놓고 있다. 기존의 행동 양식이 아닌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조직 구조가 변화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서 특히 가치관이나 규범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다. 조직 변화로 인해 당연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던 가치관과 규범이 깨진다면 구성원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시키기가 어려워진다. 16번. 저항 관리의 방법. 저항 관리 방법에는 교육과 의사소통, 참여, 조장과 지원, 협상, 조작과 호선, 강압적 방법,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17번에 저항관리 방법 중 첫 번째, 교육과 의사소통. 교육과 의사소통은 의사소통도 안 되고 변화의 소식이 잘못 전달되면 오해로 인해 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변화의 필연성, 변화 방법, 변화 결과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 변화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갖고 있을 때 활용되는 방법이 교육과 의사소통입니다. 변화 대상자가 일단 설득되면 실행에 협조적인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에는 변화 대상자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자, 저항관리 방법 두 번째, 참여와 개입입니다. 참여와 개입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신이 소외되었다면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지죠.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과 실천 과정에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의사소통 정보 전달 기능 이외에 사기 증진과 협조심을 일으키는 심리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참여시키는 방법, 개입시키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자, 세 번째 저항관리 방법으로 촉진과 지원. 자, 앞에서 조장과 지원이라고 했는데 촉진이 조장으로 대체되어도 돼요. 촉진과 지원 또는 조장과 지원은 변화 수행자들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성원들의 두려움 내지 걱정이 크면 상담과 치료, 새로운 기능 훈련, 단기 유급 휴가와 같은 지원을 통해 저항을 감소시키고 적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 조정 문제에 적절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조장과 지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조정 문제에 적절한 것은 조장과 지원이에요. 조정 문제에 적절한 것. 20번 저항관리 방법 중 네 번째 방법은 협상과 동의. 첫 번째,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 혹은 노동조합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적인 것을 가지고 협상을 통하여 저항을 줄일 수 있다. 협상은 때때로 주요한 저항을 피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다. 자, 다섯 번째 방법은 조작과 호선입니다. 조작은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감추어진 시도이다. 경영 관리자는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유포하며 보다 매력적이게 사실을 왜곡하고 해로운 정보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조작을 통해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호선은 조작과 참여의 결합의 형태로서 변화 결정 시에 저항단체 지도자들에게 주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매수하는 전술이다. 리더의 의견을 듣는 것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다른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소모될 때 조작과 호선 방법을 사용하며 저항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저항관리 방법 중 강압적 방법은 먼저 변화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강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장을 폐쇄한다든가 배치 전환, 승진에서의 불이익, 인사 고과상의 불이익 등을 통해 변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변화 속도가 중요하고 변화 담당자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유효하며 빠르고 어떠한 저항도 극복할 수 있다. 23번 변화에 대한 저항 관리 방법 가운데 변화에 저항할 상당한 힘을 가진 몇몇 구성원 또는 집단이 변화를 거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협상과 동의이다. 24번 변화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갖고 있을 때 교육과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25번 변화에 대한 조정 문제 때문에 구성원들이 저항할 때는 저항관리 방법 중에서 촉진과 지원 또는 조장과 지원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26번 변화 담당자가 변화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변화 대상자가 저항할 상당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참여, 개입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27번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첫 번째는 조직 내부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두 번째, 변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세 번째, 변화 저항 세력을 변화에 동참시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결국 변화를 수용하고 채택할 구성원들의 자세와 적극적인 의지이다. 28번 조직 변화의 유형. 조직 변화의 유형에는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압적 변화, 경쟁적 변화, 주입식 변화, 상호작용적 변화, 사회적 변화, 기술 관료적 변화, 계획적 변화 7가지 형태의 조직 변화 유형. 첫 번째는 강압적 변화입니다. 권력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쪽의 일방적인 목적 설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강압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경쟁적 변화는 각 조직 부서 간의 권력에 대한 동일시와 경쟁에 의해 촉진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주입식 변화. 상관과 부하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여 일어나는 변화이나 부하가 상관의 신념을 주입받는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주입식 변화. 자, 네 번째는 상호작용적 변화. 상관과 부하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목표를 수립하지만 충분히 숙고한 뒤에 일어나는 변화라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좇아서 일어나는 변화가 상호작용적 변화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회적 변화. 개인이나 집단이 그가 속한 사회 혹은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로 이때 권력자의 생각이 반영되면 주입식 변화가 된다. 여섯 번째 변화는 기술 관료적 변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함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자료 분석의 결과를 보고한다. 일곱 번째는 계획적 변화로 가장 이상적인 변화 형태입니다. 상관과 부하 간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숙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계획적 변화입니다. 자, 29번. 조직 변화의 접근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조적 접근, 기술적 접근, 과정적 접근, 인간적 접근, 이렇게 4가지입니다. 결과적 접근은 해당이 안 돼요. 자, 먼저 접근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구조적 접근. 구조적 접근은 권한 배분, 보상 배분, 명령 인쇄의 변경, 공식화의 정도, 부서의 추가 및 축소 등 여러 구조적 변화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고 적절한 분업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관리의 범위, 직무 기술서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조적 접근. 자, 두 번째는 기술적 접근. 기술적 접근은 장비의 변형, 조직 구성원 사이의 작업 활동상 상호 의존성 변경, 사회 기술상의 변화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 접근은 기술 및 과학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인간 심리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기술적 접근,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접근 등이 기술적 접근이다. 32번. 자, 세 번째 접근은 과정적 접근, 과정적 접근. 의사소통 패턴이나 의사결정 과정과 같은 조직 과정에 대한 변화가 과정적 접근입니다. 각 단위 부서의 대표로 하여금 각 단위 부서에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 네 번째는요, 인간적 접근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조직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태도, 기술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조직 구조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의 과업 수행 수준도 높이고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도 가능하다고 본다. 34번이 없고 35번입니다. 계획적 조직 변화를 위한 전략. 자, 전략에는요, 8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변화를 위한 전략. 첫 번째는 경험적, 합리적 전략. 두 번째는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 세 번째는 권력, 강제적인 전략. 네 번째는 동지적 전략. 다섯 번째, 학문적 전략. 여섯 번째, 경제적 전략. 일곱 번째, 정책적 전략. 여덟 번째, 공학, 기술적 전략입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경험적, 합리적 전략. 경험적, 합리적 전략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전략에 의하면 사람들은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고 확실할 수 있을 때에만 변화하므로 그 관리자가 이 전략을 선택했다면 직원들에게 그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개인과
기관의 이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이죠.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은 사람들은 사회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전략에서는 사람들의 합리성과 논리성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태도나 가치관과 같은 요인들만이 고려되면서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규범적, 재교육적 전략이고요. 세 번째, 권력 강제적인 전략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의 지시와 계획에 따른다는 것을 가정한다. 권력 강제적인 전략에서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이 부인되고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중요성도 부인되며 오직 변화를 유도하는 권력만이 부각된다. 파업, 노사협상, 행정적 의사결정, 규칙 제정 등에서 권력 강제적 전략이 사용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자, 네 번째 전략은 동지적 전략. 동지적 전략은 모든 구성원들을 동등하게 대해주고 서로 알도록 하여 집단의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높은 사회적 욕구와 자존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동지적 전략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학문적 전략은 지식 추구와 같은 학문적 요소가 1차적 영향 요소가 되어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전략이고요. 여섯 번째, 경제적 전략이 있습니다. 경제적 전략은 물품이나 자원, 자본, 금전적 보수 등과 같은 경제적 요소를 활용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시장성 있는 유형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곱 번째, 정책적 전략입니다. 정책적 전략은 공식적, 비공식적 권력 구조를 확인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권력 구조를 확인하여 변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정책적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공학기술적 전략은 환경 내에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공학기술적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병실 구조를 바꾸어 간호사로 하여금 대상자 곁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 간호 시간을 늘리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을 바꿔서 나타낼 수 있는 전략, 공학, 기술적 전략 되겠습니다. 44번 그 밖의 변화 전략은 교우적 전략, 정치적 전략, 경제적 전략, 학술적 전략, 기술적 전략, 군사적 전략, 대결적 전략도 있어요. 첫 번째 교우적 전략은 동등한 대우해주는 거, 비공식적인 저녁 파티에 초대하는 것이 교우적 전략이에요. 높은 보수와 낮은 조직 체계를 가진 참여자에게 적당한 변화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 전략은 조직 내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전략이 정치적 전략. 세 번째, 경제적 전략은 금전에 관한 내용을 조절하거나 획득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 담당자를 채용했다면 경제적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네 번째, 학술적 전략은 학술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는 전략. 다섯 번째, 기술적 전략은 환경에 중점을 두는 전략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군사적 전략은 물리적 힘과 실제적 위협을 동원하는 전략이고요. 억제대 사용이 군사적 전략에 해당합니다. 자, 일곱 번째, 대결적 전략은 집단의 비물리적 갈등과 비폭력적 갈등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고용관리나
노조 파업이 대결적 전략에 해당합니다. 45번 조직개발이란 행동과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조직의 대응 능력을 개선시키고 조직 성과와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조직 변화 전략입니다. 조직 개발입니다. 46번 개인 수준의 조직 개발 기법으로는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직 개발 기법으로는 카운슬링, 직무 충실화, 긴장 이완 훈련, 감수성 훈련, 스트레스 수용 능력 개발, 경력 계획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47번 조직 수준에서 조직 개발 기법에는 관리 격자법, 자료조사 피드백법, 팀 구축법 등이 조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조직 개발 기법입니다. 48번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력과 변화를 억제하는 저항력이 촉진력과 저항력이 동등한 상태를 평형 역동 상태라 한다. 49번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력이 변화를 억제하는 저항력을 촉진력이 저항력을 능가할 때 변화는 긍정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50번 변화 관리에서 문제란 실제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과의 차이를 문제라고 합니다. 51번 태도의 변화란 변화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가치 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태도의 변화라고 합니다. 52번 감수성 훈련은 10명 내외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로 그룹을 형성한 다음 훈련된 리더의 지휘 아래 합숙, 단체 훈련, 집단 토론 등을 통해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기법이다. 개인들의 지각 오류와 왜곡으로 발생하는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기법인 감수성 훈련은 T그룹 훈련이라고도 한다. 53번 감수성 훈련은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 발전의 기법으로 개인에 대한 성찰,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도모,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 함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변화 기법이다. 54번 조직 분위기와 조직 문화의 비교. 첫 번째, 조직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조직 문화는 바람직한 가치관의 실현을 위한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두 번째, 조직 분위기가 감정적이고 변화하기 쉬우며 조직 문화는 지속적이고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다. 세 번째, 조직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이 감지하는 조직에 대한 인상을 강조하고 조직 문화는 기본 가치와 전제를 강조한다. 네 번째, 조직 분위기는 소집단의 사기나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고 조직 문화는 조직의 환경 적응, 전략과 같은 거시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55번 조직 문화의 특성. 첫 번째, 조직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조직 문화를 사람들은 학습하고 공유한다. 세 번째, 조직 문화는 본능이 아니라 배워서 익히는 것이다. 네 번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 상호 간의 학습 과정을 통해 공유되는 가치관, 상징물, 이상이다. 다섯 번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을 인지적, 사회적으로 결집시키는 힘이 있다. 여섯 번째, 조직 문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일곱 번째, 조직 문화는 의례, 의식, 신화, 무용담, 전설, 일화, 민담 등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여덟 번째, 조직 문화는 스스로 통합성을 유지한다. 아홉 번째,
조직 문화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이다. 10번째, 조직 문화는 변화 저항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란 없다. 56번, 파스칼과 피터스의 조직 문화 분류. 첫 번째는 공유된 가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치관, 이념, 정통적 가치, 기본 목적 등이 포함된다. 자, 두 번째는 전략. 조직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방향과 기본적인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구조. 조직 구조와 직무 설계, 권한 관계와 방침, 규정 등의 틀을 구조라고 하죠. 네 번째는 관리 시스템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관리 정보 시스템, 보상 시스템, 목표 설정 시스템, 조정과 통제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것이 관리 시스템. 다섯 번째는 구성원.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과 전문성, 가치관과 신념, 욕구와 동기, 지각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 등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 기계, 장치, 컴퓨터 등의 생산 및 정보 처리 분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기술에 들어가고요. 자, 일곱 번째는 리더십 스타일.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조직 관리 스타일이 리더십 스타일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분류를 했어요. 공유된 가치, 전략, 구조,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구성원, 기술, 리더십 스타일로 이렇게 파스칼과 피터스가 분류를 해놨네요. 자, 57번. 자, 딜과 케네디도 분류를 해놨어요. 자, 딜과 케네디의 분류에는 환경, 그리고 가치, 중심 인물, 의례와 의식, 문화망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 조직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외적 환경으로 조직 문화 형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가치는 공유된 가치, 곧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념과 기본관념을 말하는 것이 가치되고요. 세 번째 중심인물이란 조직의 가치를 확립하고 구현하는 영웅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례와 의식. 가치의 공식적인 표현 양식으로 구성원들이 구체적, 규칙적으로 지켜나가는 관습이나 행동이 의례와 의식. 다섯 번째 문화망. 일화, 전설, 무용담, 신화, 설화 등의 형태로 전달되고 기업의 가치나 창업자의 업적을 이야기화한 것이 문화망 되겠습니다. 58번. 조직 문화의 중요성. 조직 문화의 중요성. 첫 번째, 조직 문화는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조직 문화는 조직의 전략 과정에 영향을 준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 담당가들의 관점을 제안한다. 세 번째는 조직 문화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가시적인 것과 인지적 과정도 포함이 된다. 네 번째, 조직 문화는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창조한다. 직무와 함께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심어준다. 다섯 번째, 조직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여섯 번째, 조직 문화는 조직 철학을 성립한다. 일곱 번째,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가치체계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준다. 59번, 간호조직 문화가 간호조직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간호조직의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간호사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간호사의 태도와 행동,
일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간호사의 조직에 대한 대응, 몰입,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 번째는 간호조직의 외부 및 내부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고객이란 대상자를 말하고요. 내부 고객은 직원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간호사들의 지각, 조퇴, 결근 및 이직률에 영향을 미친다. 일곱 번째, 간호 서비스의 질 보장, 질 향상 및 총체적 질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60번, 조직 유효성의 결정 요인. 조직 유효성의 결정 요인에 인과 변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 산출 변수가 있습니다. 조직 유효성의 결정 요인의 인과 변수에는 기술, 리더십 전략, 관리 결정, 조직의 목표, 정책 및 구조가 인과 변수에 해당하고요. 매개 변수에는 목표의 추종, 동기부여 사기, 리더십의 숙련성, 의사소통, 갈등 해소, 의사결정이 매개 변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산출 변수에는 산출문, 비용, 판매, 수입, 노사관계, 조직 몰입, 직무 만족이 산출 변수에 해당합니다. 자, 인과 변수 보세요. 리더십 전략은 인과 변수, 리더십의 숙련성은 매개 변수입니다. 61번, 조직 유효성이 높은 조직의 특징. 첫 번째, 조직 내에 리더 개발이 용이할 수 있게 조직되었다. 두 번째, 조직 구조가 분명하다. 세 번째,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부서와 지원 부서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조직 목적이 분명하고 조직 변화가 적다. 다섯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 단계도를 최소화한다. 여섯 번째, 조직 구성원이 조직 전체의 업무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조직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조직되었다. 여덟 번째, 조직 업적이 최대화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홉 번째, 조직 구성원의 단결력과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비공식적 집단이 존재한다. 62번입니다. 허쉬와 블랜차드의 참여적 변화 단계. 어디서 허쉬와 블랜차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가시면 리더십 이론에서 상황 이론에서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을 공부했었어요. 리더십 이론에서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적합한가 뭐 이런 걸 제시했던 학자들입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나오네요. 허쉬와 블랜차드의 참여적 변화 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먼저 지식 변화가 선행이 되고, 지식 변화가 있은 다음에 태도 변화 다음에 행동 변화입니다. 뭐 태도나 행동이나 같은 것 같지만 태도가 먼저 뒤에 행동 변화가 따라옵니다. 행동 변화는 개인 행동 변화가 먼저 오고 집단 행동 변화가 오게 됩니다. 63번, 던커는 조직 변화를 자연적 변화와 계획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계획적 조직 변화에는 조직이 목표 달성 및 유효성 증대를 위하여 과거의 경험 및 조직의 내외 환경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사전적, 의도적, 전략적, 동태적으로 변화를 설계, 기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적 조직 변화의 특징으로는 실증적, 경험적인 것을 들 수 있다. 자, 계획적 조직 변화는 사전적, 의도적, 전략적, 동태적인 특징이 있고요. 자연적 조직 변화의 특징은 실증적, 경험적이라는 겁니다. 64번, 리피트와 왓슨의 7단계의 변화 모형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레비는 3단계 변화 모형을 제시를 했고요. 리피트와 왓슨이라는 학자가 7단계의 변화 모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탐색, 두 번째는 진입, 세 번째는 진단, 네 번째는 계획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동, 여섯 번째 안정, 일곱 번째 종결 단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탐색 단계는 변화 담당자와 고객은 변화를 탐색하는 단계. 두 번째 진입 단계는 변화 담당자와 고객은 다음 단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를 하는 문제를 놓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단계가 진입 단계. 세 번째 진단 단계는 변화 담당자와 고객의 문제를 인지하여 달성해야 할 특정 개선 목표를 명확히 밝혀주는 단계입니다. 진단에서는 업무 성과 자료, 인터뷰, 질문지, 관찰법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계획 단계예요. 구체화된 목표에 부합되는 조치 단계를 구체화한다. 계획은 고객의 풍토, 욕구, 기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고객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행동 단계. 계획 단계에서 행동으로 구체화한다. 진단이나 계획이 부적합했거나 예측이 적절하지 못한 것일 때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여섯 번째는 안정 단계. 변화가 정착되고 그 결과가 평가되는 단계가 안정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에서 변화 담당자는 추진해온 변화를 마무리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탐색하게 됩니다. 65번 리피트 왓슨의 7단계의 변화 모형에서 레빈의 해빙 단계와 대응되는 것은, 자, 레빈은 3단계로 나눴고요. 리피트 왓슨은 7단계까지 나눴는데, 첫 번째 해빙 단계에는 탐색, 진입, 진단, 계획 단계 요 4가지 단계가 레빈의 해빙 단계와 대응이 됩니다. 66번 스튜어트 코제는 조직의 관리 능력은 지적이며 기술적인 능력과 대인적 능력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변화를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변화, 두 번째는 협력적 변화, 세 번째는 지시적 변화, 네 번째는 계획된 변화입니다. 67번 베니스는 변화라고 해서 모두 계획된 변화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계획된 변화를 포함하여 모두 8가지 변화 유형을 제시했다. 우리 8가지 변화 유형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이미 권력 배분을 통해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변화 유형은 목표의 설정 방법, 집행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8가지 변화 유형은 강압적 변화, 경쟁적 변화, 주입식 변화, 상호작용적 변화, 사회적 변화, 기술 관력적 변화, 그리고 계획적 변화였죠. 이 8가지 변화 유형이 나뉘는 기준이 뭐다? 목표의 설정 방법 그리고 집행 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이렇게 8가지 유형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녹음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48분 넘어가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